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TK에 이어 PK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새 후보는 일제히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대구와 경북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허엄지인 영남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3표씩을 확보해달라,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을 최고의 항공 우주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 과학 기술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모든 K방산 다 만들어낸 분이 과학기술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을 쪽집게로 딱 뽑아서 모셔와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과학기술하기도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진주, 사천, 경상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에 만약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를 통해 중개 거래되는 그 주식 거래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증권회사의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분단위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박성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 이제 20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 절박합니다. 정말 간절하고요. 3년 전에 0.73으로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회 곳곳이 정치,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간절하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세 말씀하셨는데 볼 때 지금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유심히 보면은 양쪽의 전통적 지지층은 뭐 다 지지를 하고 뭉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이 중도층,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래도 많이 결집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말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정말 국민들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나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정말 일꾼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기대들이 모이고 또 희망이 모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보는 판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지율 급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재명 대세로는 없다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요기베라가 한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지층의 재결집과 함께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대한 우리 후보의 강점들이
아주 잘 전달이 되고 있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가진 삶의 궤적과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후보가 그동안 후보 단일화 과정 또는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망 또는 다양한 국가 경영 전략 등을 아주 소탈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많은 득점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을 가진 후보, 미래를 바꾼 능력을 가진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또 뛰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다양한 얘기 중에서 일단은 먼저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 10개의 공약을 각각 내놨어요, 후보들이. 하지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 3가지 정도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민주당 먼저 3가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개 공약은 선관위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10대 공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10대 공약에서 핵심적인 저희들이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는 AI를 비롯한 이런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제 강국,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으로 망가졌죠.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K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유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민주주의 강국이 되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3가지만 소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후보께서 첫날 K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유세를 펼치셨습니다. 판교에 가서 IT 전문가들을 만났고, 화성에 가서 반도체 벨트 유세를 가지셨고, 대전에 가서 과학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모든 분야를 바꿔왔습니다. 그런 능력을 펼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해버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이 종식돼야 됩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불과 한 달 전에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여전히 윤 대통령에 갇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저분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은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울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개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12월 3일 이후로 지난해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들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 네. 핵심적인 거 3가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모토는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북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공약도 다듬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333 청년주택을 10만 원 공급을 한다든지 신혼부부, 특히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맞춤형 정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시절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0.6%였습니다. 그 직전에 김문수 후보의 경제 성장률 2017년, 18년을 찾아보니까요 6%였습니다. 아마 실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책으로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실적으로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과거의 업적으로서도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강교 신도시를 만들고 평택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파주의 LCD 산단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장동과 백현동을 만든 사람과 지금의 경기도의 부흥을 이끈 후보가 누구인지 과거의 실적과 경험 그리고 미래의 비전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반론을 잠시만요. 할까요? 네네. 예. 이준석 후보 측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분만 또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 측의 공약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힘 빼고 일자리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부의 좀 압축적인 정부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체의 권한을 좀 위임을 하겠다라는 부분과 뭐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 소송 때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10가지 내용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5,5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찾아보십시오. 중국에서까지 와서 배우려고 했답니다. 전국에 1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아주 공익적인 환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의 재판받고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김문수 옛날에 경기사가 어떤 업적인지 모르겠어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경제 폭망의 공범 아닙니까? 이분이 뭐 했습니까? 경산호 위원장, 노동부 장관 했습니다. 근데 책임 없습니까? 지금 경제 완전히 망쳤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로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주변의 측근들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처럼 탈탈 털어서 3년 내동 특수부 검사 100명 가깝게 400여 차례에 가깝게 압수수색 한번 해보십시오. 소환조사 그렇게 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도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단일화는 됐습니다만 또 하나의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출당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했지만 이 대통령의 출당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좀 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어렵게 모셔왔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내쫓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결국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받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대선 승리와 화합을 바라시는 분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출당 당시에 많은 분란이 있었고 지지층들의 반대와 그리고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후보자 본인과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이제 지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이야기, 선을 긋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문수 후보야 지금 본인도 후보가 될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그 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 하나가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십시오. 국민들께. 그럴 때 딱 한 명 안 일어나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극렬한 지지층에서 국힘 지지층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같은 태도,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벌써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뭘 하더라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여러 차례 정말 수십 군데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하는 게 맞다. 불법 계엄이다. 이런 판단이 정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뭐 했습니까? 국힘당 지도부, 특히 친윤 의원들 수십 명이 몰려가서 관자에 몰려가서 스크럼 차고 윤석열 지키겠다. 그리고 정강원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온갖 극우적 발언 다 했습니다. 중진들은 헌재에 몰려가가지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마저도 출당도 못하고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아서 나 나갑니다 해봤자 저는 전혀 효용성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섰는데 중도층이 다시 보겠습니까? 쇼한다고 보겠지요. 저는 12월 3일 날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 부분은 맞았다고 봅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출당시키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다면 저는 국힘당이 지금 정도의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네.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스스로 탈당 얘기설이 좀 돌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정확하진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당을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대선 상황에서 어떤 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일정 부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선대위 합류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립각을 세워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로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폭제 계기로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 던지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와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을 뭐 순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거나 일부의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답 지금부터 저희 당이 찾아가겠습니다. 겸허한 목소리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거의 뭐 득실이 없을 정도로 그냥 비슷한 상황, 지금 상황이 유지되거나 더 흔들리거나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에서 그 명분을 걸었던 분들이 합류한들 그러면은 저는 정광훈 목사 어떤 입장 내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버리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국힘 내부에 있는 또 열성적인 지지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참 입장을 내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분 그 부부를 쳐내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의힘 당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망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쳤잖아요.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지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들어섰다고 해서 마치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것처럼 탈당을 해준다?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나오기 전에 당장 김문수 후보가 나가십시오. 매정하게 하는 게 그나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전 후보라고 해야죠. 전 네.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힘을 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화학적인 결합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부산 선대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친한계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쏟아나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목소리에 동참을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의 우산 아래서 합쳐져야죠. 결국 우리 당 그리고 우리가 낸 후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승리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과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 힘의 에너지로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뉴스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후보도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단일화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43, 찬성 38%로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자신이 새로운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이 부분 듣기 전에 전반적인 총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가 고정적인 지지율이 분명히 있죠. 네. 유의미한 득표율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결국 우리 후보께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수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짓 그리고 범죄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 특히나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사법부마저도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사람에게 준다. 저는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겠지만 특히 개혁신당 쪽에서 이준석 후보가 제일 먼저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명분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혁신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득표율이 얼마만큼 유의미할 건지, 예를 들어 선거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전액 국가의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15% 정도의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본인이 완주할 의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 힘을 합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좀 전에 여론조사처럼 저는 뭐 정치 부자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갤럽에서 다자구도에서 이렇게 50%를 넘는 정말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제가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은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제1당 후보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시니까 거짓과 범죄가 뭐가 있습니까? 저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하면서 업적을,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는데 꿋꿋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 혐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악마화 시킵니까? 그 악마를 누가 시켰습니까? 국힘당과 검찰과 극우 언론과 극우 세력 아닙니까? 이제는 벗겨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못 이깁니다. 자꾸 그러시면은 김문수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패밀리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비판 안 받겠습니까? 자꾸 후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있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나가다가 코웃음을 칩니다. 국힘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습니다.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러면 석고대죄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한 적 있습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국민들께 사죄 절이라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정당 민주주의 망쳐가지고 아니 세상에 후보를 그렇게 강탈하는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반성 한번 했습니까? 그 원내대표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 무슨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합니까? 저는 이거를 타당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적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우리 이재명 대표 국민들이 저렇게 지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 얘기를 하세요. 예. 네, 사실을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 간에 서로 이렇게 보완되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그렇고요.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계층 간의 부족한 부분들도 많은 진영 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앞에서 표로 보신 단순히 산술적으로 수치를 합산하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수와 또 중도 무당층 등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대역전극의 모멘텀이 단일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빅텐트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능성 전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잠깐 또 나왔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가 보수 적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준석 후보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찬탄 반탄 합쳐놓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라는 게 역대 그랬어요. 두 사람의 후보들이 합쳐가지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상대로 자기들이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단일화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약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둘이 그냥 단순 수치를 합쳐놔도 이재명 후보를 그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저는 뭐 김문수 후보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당장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자리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종 조사를 보면은 2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준석 후보는 그 다음 6월 3일 이후를 생각할 겁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보수 적자라는 논쟁을 가지고 국힘당을 접수하려고 들 텐데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이 단순히 숫자 합쳐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만 덧붙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혐의 얘기했는데요.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때입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다면 이런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지금 후보도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5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즉 51%가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후보들을 합쳐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 자릿수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누가 그리고 대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 간에 서로 간에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리고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그 고유의 지지층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부산 지역하고 어제 TK고 오늘은 PK 지역 다니고 있잖아요. 네. 뭐 그동안 선거에서 이 영남 지역에서 30%는 못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는 30%를 넘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일단 저희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전하면 당연히 좋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지 네.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후보께서 본 공식적인 선거운동 돌입 전에 경청 투어로 51개 시군을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51개 시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께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를 가시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험지를 다니셨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주 분위기가 좋고 호응을 많이 해주셨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써서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기대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 더 열심히,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뛰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6월 3일 날 꼭 선택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원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또 부산이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네. 부산에 또 이제 네. 김문수 후보도 가셨는데 문제는 맞습니다. 보수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약간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막상 현장은 굉장한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수 재결집이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야말로 살아온 삶의 궤적이 아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노동운동을 하고 또 도지사를 하고 또 장관까지 많은 이런 국회의원의 삼선까지 아마 쌓을 수 있는 진영을 넘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도층이나 기득권이 아닌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받은 보상금 10억 원도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중에서 장기표 의원과 전 의원과 지금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민주화 보상금을 거절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소탈한 삶의 행적과 이분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선거하면 또 이제 테러 위협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한번 이재명 예. 대표 당시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거 카더라 아닙니까?라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테러 위협에 대한 수사가 7건이 있습니다. 네. 7건인데 7건 모두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당에 그냥 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테러 대응 TF도 만들었는데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맡고 있죠.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들어온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테러 대응 TF에는 그동안 정보를 다뤄봤던 의원들, 또 전직 경찰 출신의 의원들 이런 분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너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지난 5월 1일 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 의해서 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주권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주권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음에 그걸 막아낸 게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사법부의 폭주를 막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들이 우리 소수의 이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계속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을 접촉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경호팀 그리고 당에서 의원들은 많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를 우리 민주당은 저도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보 들어오면 검증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도 이제 테러에 대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안위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워낙 소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근접해서 경찰이 경호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며칠 전에 저격용 총 반입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는 충분히 대선 후보에 대한 안위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 아니냐, 그리고 일부러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죠. 근데 그보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공신력이 있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아니면 말고식 이런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런 행동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용용. 24년 1월 2일 날 부산을 방문했던 저도 현장에 대변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노린 암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흉기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지요. 실존하는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보 중에 신빙성 있는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 알리기도 합니다. 왜 알리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세력들이 있으면 경고를 주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우리 대변인들이 발표하고 지도부가 발표를 하면 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호팀들 나와가지고 열심히 경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놓고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거를 음모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는 없습니다만 모든 대선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도자들입니다. 다 안위가 신변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우리 국가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얘기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렸는데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양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 청문회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에 대해 결정을 하자 민주당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조사 특검 얘기까지 하네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다. 그 소신, 그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다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저는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다른 장성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구속을 취소시킵니까? 저는 그 판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독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전원 합의체 회의를 그렇게 연달아 열고 소부에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모든 위법적인 사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취조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분노를 했지요. 그러면 그 진상은 밝혀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판사라고 국민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본인들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은 5월 1일 이후에 뭘 밝혔습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서 입장을 밝혔어야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입법을 통해서든 법안을 통해서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고요.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 휘하에 두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민주주의에 근접했던 국가들이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페루가 그랬고요. 폴란드가 그렇고 헝가리 등이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으로 충원을 하면서 더 이상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식과 합리성에 비춰보게 되면 국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떠받치는 삼권 분립을 아예 붕괴시키고 삼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실체적, 내용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하나 어긋난 게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633 강행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법 기술을 통해서 30번에 육박하는 재판 불출석 또는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같은 이런 행태를 통해서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공직법상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1년 내내 마무리 지어야 될 재판을 끌지만 않았으면 벌써 결론이 나왔겠죠. 법대로 하고 상식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나온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단순히 말해서 범죄자가 재판 결과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끝나고 나서 재판부를 겁박하는 이런 행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법부마저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권력에 눕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재판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규범은 상호간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지금 민주당의 상호간용과 제도적 자제는 없습니다. 오로지 일당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 마련과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입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1인을 위한 위인설법은 더 이상 우리 법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국민 여러분,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어떠한 법이 우리 국민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수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성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네, 판단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이 왜 오래 걸린지 아십니까? 찾아보십시오. 가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도저히 기소가 안 되고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교유행위라는 듣도 보지 못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증인도 무작위로 신청했습니다. 팩트를 다 따져보면은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그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 훼손이요? 누가 했습니까? 정말 저는 괴물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행정권뿐만 아니고 입법과 사법을 다 망가뜨리고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한 게 12월 3일 날, 지난해 12월 3일 날 군사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그걸 누가 노렸습니까? 역대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배우자와 측근들에 대한 특검법을 족족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시킨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 폐기에 앞장선 여당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없었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3권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뛰어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빚의 혁명을 일으켜서 응원봉을 들고 무도한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했듯이 촛불 들고. 그런데 국민위에 그 판사들이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부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소환 조사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재판받고 있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어제입니까? 김건희 여사 파면당한 대통령의 부인인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불출석하겠답니다. 본인이 출마했습니까? 여전히 그런 식입니다. 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힘당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나 여전히 그럽니다. 자기들은 기득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과 검찰 카르텔,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으로 대변되는 모피아 카르텔. 70년간 본인들이 0.001%의 그 기득권들이 누려왔던 게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6월 3일 대선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라는 걸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재판에 27차례 불출석할 수 있습니까? 9차례 기일 변경 신청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법 위에 있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방금 기득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득권 폭주하는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 아닌가요? 저는 국회에 와 있으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눈앞에서 가까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려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헌법을 파괴 또는 유린하겠다는 그런 뜻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원조직법 이런 걸 보게 되면요. 특히나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요. 사법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설 수 없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부정하고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으로 삼겠다. 결국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법률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 구조를 뒤바꾸겠다는 그런 위헌적 입법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 폭거, 결국은 사법부까지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헌법 유린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관들 수 늘리는 거 있잖아요. 네, 100명으로. 예, 지금 뭐 100명 안도 있고 뭐 50명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대법관들이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답니다. 일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일이 많답니다. 그러면 늘려드릴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에 배분해서 정말 법과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저는 반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잘 맞춰지도록 저희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폭주 얘기하는 논리 우리 국민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불과 3년 전에 똑같이 했습니다. 국힘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똑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의석수가 국회에 많기 때문에 입법 폭주하고 뭐 다 차지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 쓰고 나온 분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논리는 3년 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됐습니까? 그 0.73으로 이긴 뒤로 다른 한쪽 편에 있는 국민들 본인이 끌어안겠다고 통합하겠다고 액션이든 말이든 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말로 통합 제 기억으로 딱 한 번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무슨 반국가 세력, 무슨 세력 하면서 계속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겨우 대통령 됐는데 한쪽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야당을 때려잡겠다고 하고 야당 대표를 제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법적으로도 안 되고 국민 여론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45년 만에. 그랬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후보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후보 안 내지 않았습니까? 본인들 귀책 사유라고. 그러는 게 국민의힘이 국힘당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본인들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지금 후보를 내놓고 국민을 또 속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짧게 네. 반론 들으면 끝날 것 결국은 같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한 순수성의 문제겠죠.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분풀이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1인 방탄을 위해서 면피용 그리고 면죄부용 그런 입법을 남발을 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증언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대법관들은 어떤 분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지금도 재판관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 가입 여부로 편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은 정의고 그렇지 않은 재판은 내란이고 범죄라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증언된 재판관들 결국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관들 입맛에 맞게끔 임용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